머릿말.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캐서린이 27살이던 1980년이었다. 캐서린은 불안과 공황, 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 내 진찰실을 찾아왔다. 캐서린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증세를 겪어왔는데 그 즈음 들어 더욱 악화되어 날이 갈수록 자신이 정서적으로 마비되면서 점차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느꼈다. 혼돈에 처한 캐서린의 상황과는 반대로 나의 인생은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걸어온 셈이었다. 대학교 2학년 시절 나는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뉴욕 대학교 부설 벨뷰 의료센터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예일 대학교로 돌아와 정신과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다음 나는 피츠버그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로부터 4년 뒤 종신 교수가 되면서 마이애미 대학교 부속병원 정신과 과장을 맡게 되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생활은 나를 한 사람의 과학자이자 의사로 만들었으며 나는 내 분야에 관한 한 보수주의의 좁은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나는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에 의해 증명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부정했다. 그러다가 캐서린을 만났다. 나는 캐서린의 증상을 치유하기 위해 18개월에 걸쳐 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해 치료를 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나는 결국 최면요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캐서린은 반복되는 최면 상태를 겪으며 자신의 증상을 일으킨 결정적인 요인이 된 전생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캐서린은 또한 고도로 진화한 영적 존재, 스피릿 엔티티들이 전해주는 정보의 전령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그 존재들을 통해 삶과 죽음에 관한 수많은 비밀을 밝혀주었다. 불과 몇 달 만에 증상이 사라졌고 캐서린은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나의 경험이나 지식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내 눈앞에서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자 나는 경악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나는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없다. 그곳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저 먼 인간의 정신 세계이다. 캐서린은 최면 상태를 통해 전생의 기억이 담긴 잠재의식의 한 부분을 떠올릴 수 있었는지도 모르며 아니면 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 즉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서 모든 인류의 기억을 담고 있는 에너지원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과학자들은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시작했다. 정신의 신비, 영혼, 윤회, 전생의 경험이 현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해낼 수 있다면 그 부산물은 엄청날 것이며 특히 의학, 심리학, 신학, 철학 분야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그 진행은 매우 느리며 과학자들과 대중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캐서린을 통해 나에게 온 지식은 이제 나를 통해 나아가야 한다. 내가 영혼의 불멸과 인생의 참 의미에 관해 얻은 지식을 나누지 않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만나던 날 캐서린은 짙은 진홍색 드레스를 입고 초조한 표정으로 대기실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적당하게 자른 금발에 담갈색 눈을 지닌 캐서린은 매력 만점의 아가씨였다. 나는 캐서린을 진찰실로 안내해 커다란 가죽 소파에 앉도록 했다. 캐서린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던지 조용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나는 몇 분을 기다리다가 캐서린의 과거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이 첫 만남에서부터 캐서린이 어떤 사람이며 왜 나를 만나러 왔는지가 차근차근 밝혀지기 시작했다. 캐서린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캐서린은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에서 보수적인 가톨릭 집안의 둘째로 자라났다.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자 캐서린은 눈에 띄게 긴장하며 초조해하는 빛을 보였다. 말이 빨라졌고 탁자에 팔꿈치를 기대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캐서린의 삶은 늘 공포에 짓눌려 있었다. 캐서린은 물을 무서워했고 알약 하나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질식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으며 비행기를 무서워했고 어둠을 두려워했으며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한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 안정감을 얻기 위해 벽장 속에서 자기도 했다. 2~3시간을 불면증에 시달려야 잠이 들 수 있었다. 또 잠이 들어도 깊지 못해 자주 깨어났다. 어린 시절 캐서린을 괴롭혔던 악몽과 목류병이 다시 살아났다. 이러한 공포와 여러 증상들이 점차 압도해옴에 따라 캐서린은 더욱 생기를 잃어갔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캐서린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10수년 동안 캐서린과 같이 공포감으로 괴로워하는 환자들을 치료해 왔던 나는 캐서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만약 필요하다면, 그리고 캐서린이 질식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알약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안정제를 처방해 주려고 했다. 이러한 것들은 캐서린이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증세를 치료하는 교과서적인 방법이었으며 나는 만성적이고 심각한 공포 증세와 불안증을 치료하기 위해 진정제나 항우울제를 투여하는데 망설인 적이 없었다. 치료가 시작되었다. 나는 캐서린이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유도했다. 그러나 캐서린은 어린 시절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고 나는 진료 기록에 그러한 억압을 단기간 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면요법을 고려해 봄직하다고 썼다. 캐서린은 공포 증세를 설명해 줄 만한 어린 시절의 사건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다. 캐서린은 간신히 과거를 더듬어 나가 기억의 파편을 몇 개 주워 올렸다. 5살 때 수영장 다이빙대에서 밀려 떨어져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언제나 물을 보면 마음이 불안하다고 했다. 캐서린의 신앙은 확고했다.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와 의식을 따르는 가정에서 자라난 캐서린은 자신이 지닌 믿음의 진실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캐서린이 환생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환생은 캐서린이 받아온 교육 내용과는 지극히 상반되는 개념이었다. 캐서린은 형이상학이나 신비한 서적을 읽어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도 관심도 없었다. 캐서린의 발작적 공포증과 불안 증세의 횟수와 지속시간은 늘어만 갔다. 18개월에 걸쳐 캐서린은 일주일에 1~2번 꼴로 나를 찾아와 집중적인 정신치료를 받았다. 캐서린은 통찰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증세를 치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훌륭한 환자였다. 해상 무역상이던 아버지가 집을 자주 비웠으며 종종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있었다는 등의 세부적인 사실들을 기억해냈다.
그러나 나의 기대와는 달리 증세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환자가 숨어있던 과거의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 양태를 인식하고 교정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좀 더 객관적이고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된 연후에는 증세가 가라앉게 마련이다. 그러나 캐서린의 경우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여전히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왔다. 악몽은 생생한 장면으로 반복되고 있었고 어둠, 물, 폐소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얕은 잠은 언제나 불쾌한 여운을 남겼다.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비행기를 무서워하던 캐서린이 회의차 시카고로 향하던 캐서린의 애인 스튜어트와 동행하게 되었다. 1982년 봄의 일이었다. 시카고에 도착한 캐서린은 스튜어트를 졸라 박물관의 이집트 유물 전시회를 참관하는 관광 상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학구적인 성향과는 거리가 멀고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한 적도 없었지만 캐서린은 어쩐지 그 유물과 유적들이 친숙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안내인이 유물에 대해 설명을 하는 도중에 캐서린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더구나 캐서린의 지적은 모두 옳은 것이었다. 안내인은 놀랐고 캐서린은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알고 있을까? 안내인의 잘못을 고쳐줄 만큼 내가 옳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묻혀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일까? 캐서린은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을 나에게 들려주었다. 한 달 전에 나는 캐서린에게 최면요법을 써보자고 권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캐서린은 겁을 집어먹고 거부했었다. 이집트 유물 전시회를 다녀오고 나서야 캐서린은 마지못해 최면요법 사용에 동의를 했다. 최면요법은 오랫동안 묻혀온 환자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훌륭한 도구가 된다. 최면에는 신비스러운 구석이 전혀 없다. 최면이란 일종의 정신집중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최면을 거는 사람의 숙련된 지시에 따라 환자는 긴장을 풀고 기억을 더듬게 된다. 환자의 긴장을 풀고 공포증을 누그러뜨리며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을 고치고 억압된 기억을 되살리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 가끔씩 유아기의 기억까지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2~3살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마음의 상처를 남긴 사건들을 회상해내는 환자도 있었다. 나는 천천히 10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세어나갔다. 숫자를 하나씩 셀 때마다 캐서린은 더욱더 깊은 휴식으로 나아갔다. 최면 상태가 더욱 깊어졌다. 캐서린은 모든 소음을 잊고 내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세웠을 때 마침내 온전한 최면 상태에 들어갔다. 모든 과정에 얼추 20분이 걸렸다. 잠시 후 나는 캐서린의 기억을 점차 후퇴시키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내도록 했다. 캐서린은 깊은 최면 상태에서 말을 하고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 캐서린은 최면 상태에서 느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덕분에 나는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또박또박 받아 적을 수 있었고 여기에 직접 인용할 수 있었다. 캐서린의 증상을 일어나게 한 그때로 가보세요. 나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건물 위쪽으로 올라가는 하얀 계단이 보여요. 기둥이 많은 건물인데 앞이 트여 있어요. 문 같은 건 없어요. 저는 긴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헐렁하고 촉감이 거칠어요. 전 머리를 따왔어요. 긴 금발이에요. 나는 당황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이 몇 년이며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아론다. 18살이에요. 건물 앞에 시장이 보여요. 바구니예요. 양쪽 어깨로 치는 바구니예요. 우리는 골짜기에 살아요. 물이 없어요. 지금은 기원전 1863년이에요. 여기는 풀도 없고 아주 덥고 모래투성이에요. 강은 없고 우물이 하나 있어요. 물은 산에서 이 골짜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형적인 설명이 끝나자 나는 캐서린에게 몇 년 뒤로 가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나무들이 있고 돌을 깐 길이 있어요. 누가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금발이에요. 길고 허르스름한 갈색 드레스를 입고 샌들을 신었어요. 25살이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클리스트라. 그건 레이첼이에요. 레이첼은 현재 캐서린의 조카딸이며 둘은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 여긴 너무 더워요. 나는 경악했다. 뱃속이 불편해지면서 추위가 느껴졌다. 캐서린이 이야기한 영상들은 너무도 뚜렷했다. 그 설명에는 막힘이 없었다. 인명, 연대, 입고 있는 옷, 나무,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했다. 도대체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딸이었던 아이가 어떻게 지금의 조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다루어 오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최면요법을 써보았지만 꿈속에서조차 이런 종류의 환상을 맞닥뜨린 적은 없었다. 나는 캐서린에게 좀 더 시간이 흘러 죽음을 맞던 순간을 기억해 보라고 했다. 나는 이토록 뚜렷한 환상, 아니면 기억 속에 있는 환자의 면담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캐서린에게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의 배후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들을 찾아가는 길목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죽음의 순간을 둘러싼 사건들이 중요할 수가 있었다. 홍수인지 조수인지가 마을을 뒤덮고 있었다. 커다란 물살에 나무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달아날 곳이 없어요. 추워요. 물이 차가워요.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꼭 안고 있어야 돼요. 물이 차올라와요. 숨이 막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물이 짜서 삼킬 수가 없어요. 아이가 팔에서 떨어졌어요. 캐서린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갑자기 몸이 축 늘어지더니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캐서린은 쉬고 있었다. 삶이 끝난 것이다. 캐서린은 여전히 깊은 체면 상태에 있었다. 나는 전율했다. 전생? 환생? 나의 인상적 경험은 캐서린이 이런 환상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생각, 그 표현, 정황에 대한 세세한 묘사, 모든 것이 캐서린의 일상적 의식 상태와는 달랐다. 정신의학에 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머릿속을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캐서린의 정신의학적 상태나 인격 구조를 가지고는
지금의 사태를 설명할 수 없었다. 정신분열증? 아니다. 캐서린은 결코 인식이나 사고 장애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캐서린은 깨어있는 동안에 환청이나 환시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그와 유사한 분열증적 증상을 보인 적도 없었다. 망상에 빠진 적도 없었으며 현실 감각을 잃은 적도 없었다. 다상성 인격이나 분리성 성격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뿐인 캐서린이 존재했고 캐서린의 일상적 의식은 그 사실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 사회 일탈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경향도 없었다. 캐서린은 배우가 아니었다. 마약이나 환각제 따위를 복용한 적도 없었다. 캐서린이 최면 상태에서 겪은 생생하고도 직접적인 사건들을 설명해 줄 만한 신경학적 또는 심리학적 질환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억 활동의 일종이었다는 결론인데 도대체 이런 기억들은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란 말인가? 환생과 전생에 대한 기억이라는 아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 낯선 대상에 맞닥뜨린 나는 배짱이 생겼다. 있을 수 없어.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과학으로 단련된 나의 마음이 저항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그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실제를 부정할 수도 없었다. 나는 캐서린을 보내고 나서 일주일여에 걸쳐 이번 체면 치료의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 보았다. 이번 치료 과정은 거의 정상적이지가 않았다. 게다가 나는 사후의 삶이라든지 환생, 유체 이탈, 영혼이 육체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일, 또 그와 관련된 현상 따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마침내 내 논리적인 머리는 모든 것이 캐서린의 환상일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한편 희미하게나마 더 깊고 덜 감정적인 생각이 일었다. 마음을 열어라. 그 생각이 말하고 있었다. 진정한 과학은 관찰에서 시작되지 않는가. 캐서린의 기억들은 환상이나 상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눈이 보는 것, 그리고 다른 모든 감각 기관이 느끼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마음을 열어라. 더 많은 자료를 모아라. 일주일 뒤에 캐서린이 다시 체면 치료를 받기 위해 진찰실을 찾아왔다. 다행스럽게도 표정이 전에 없이 밝았다. 캐서린은 기쁜 얼굴로 평생 자신을 괴롭혀오던 물에 대한 공포증이 사라졌다고 했다. 질식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고 했다. 전생이나 환생은 캐서린의 세계관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그 기억들이 너무도 뚜렷하고 그 풍경과 소리와 냄새가 너무도 생생했으며 자신이 그 일을 겪었다는 느낌이 너무도 강렬하고 직접적이었기에 캐서린은 자신이 틀림없이 실제로 그곳에 있었다고 믿었고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회의하고 있었지만 증거는 압도적으로 강력했다. 압도적이었든 어쨌든 나는 믿기가 어려웠다. 캐서린과 나는 이미 이러한 경험에 나름대로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 캐서린은 정서적으로 호전되고 있었으며 나는 내 정신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었다. 여러 해를 공포증에 시달려왔던 캐서린은 마침내 어느 정도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
실제의 기억을 통한 것이었든 아니면 생생한 환상을 통한 것이었든 나는 캐서린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며 거기서 그치고 싶지 않았다. 전번 치료 과정에서 나는 전생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현재의 캐서린에게 중요한 인물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고 했었다. 영혼들이 집단을 이루어 그들의 카르마, 다른 이들과 자신에 대한 빚, 깨달아야 할 가르침에 따라 여러 대에 걸쳐 반복해서 환생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책에서 읽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캐서린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지극히 비일상적인 내용들을 평가하기 위해 내가 15년 동안 줄기차게 사용해온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치료가 거듭되면서 캐서린은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갔다. 캐서린이 인물과 사건들에 대해 보인 직관은 모두 사실로 증명되었다. 캐서린이 꾸는 많은 꿈에 예지적이고 예언적인 능력이 있었다. 캐서린은 자신의 예지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버지를 경마장으로 모시고 갔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모든 경주의 우승말을 알아맞추었다. 아버지는 경악했다. 목적을 이룬 캐서린은 돌아오다가 처음으로 만난 거린에게 그날 딴 돈을 모두 주어버렸다. 캐서린은 자신에게 생긴 영적 능력을 경제적인 보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캐서린에게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캐서린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에 스스로 놀라기도 했지만 자신이 이룩한 진전에 매우 흡족해하고 있었으며 과거를 향한 여행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나 또한 캐서린의 영적인 능력, 특히 경마장의 일에 충격을 받고 큰 흥미를 느꼈다. 지난 몇 주 동안 매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나는 내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나는 캐서린의 영적인 능력을 부인할 수 없었다. 캐서린이 이러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 사실이고 구체적인 증거들까지 뒷받침되고 있다면 캐서린이 말하는 전생의 사건들 또한 진실이란 말인가? 밝은 빛이 느껴져요. 굉장해요. 이 빛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캐서린은 생애와 생애의 중간에서 쉬고 있었다. 침묵 속에 몇 분이 흘러갔다. 갑자기 캐서린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전에 그 느린 속삭임이 아니었다. 캐서린은 크고 껄껄한 목소리로 주저함 없이 말하고 있었다. 우리의 임무는 지식을 통해 신과 같이 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적습니다. 박사님은 제 스승이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 신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나서야 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돕기 위해 다시 오게 됩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것은 캐서린이 죽은 뒤 생애와 생애의 중간 상태에서 들려오는 가르침이었다. 이 내용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그것은 결단코 캐서린의 말이 아니었다. 캐서린은 결코 이런 식으로 이러한 낱말들을 써가며 이러한 수사법을 구사한 적이 없었다. 목소리도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그 순간 나는 비록 캐서린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것이 캐서린의 생각들이 아니었음을 알아차렸다. 뒤에 캐서린은 그 출처가 스승
마스터라는 고도로 진화한 영혼이면서 지금은 육체에 머물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밝혀주었다. 그들은 캐서린을 통해 나에게 말을 할 수 있었다. 캐서린은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피 안에서 오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까지 되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지식이었다. 나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차원이 개입되었다. 캐서린은 사후의 경험에 대해 기술한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박사나 레이먼드 무디 박사의 서적을 결코 읽은 적이 없었다. 캐서린은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캐서린은 이러한 책들이 기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증명이었다. 여기에 몇 가지 사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만 추가된다면 나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회의하는 마음이 요동치면서도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다. 캐서린이 잡지 기사에서 사후에 대한 내용을 읽었을지도 몰랐고 텔레비전 대담 프로그램을 보았을지도 몰랐다. 캐서린 자신은 그런 기억을 부정했다 하더라도 잠재의식이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캐서린은 기존의 저술들을 뛰어넘어 생과 생이 중간에서 보내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캐서린은 늘 그랬던 것처럼 최면에서 깨어난 뒤에도 전생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죽음과 사후에 대한 개념이 생애마다 천차만별로 변하는 것을 보며 큰 흥미를 느꼈다. 그러나 죽음 자체에 대한 경험은 한결같았다. 의식은 육체를 떠나 흘러다니다가 놀라운 빛의 힘에 이끌려간다. 그러고는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기다리게 된다. 영혼은 자동적으로 빠져나온다. 방부 처리, 장례의식, 그 밖에 어떤 행위와도 관계가 없다. 그것은 막 열린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이 자동적이고 아무런 준비도 필요 없는 과정이었다. 캐서린이 마치 주위를 둘러보듯이 머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기 시작했다. 또다시 껄껄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나는 그 어조에 실린 단호함과 경건함, 그리고 껄껄한 목소리로 미루어 그것이 중간 상태에서 들려오는 소리임을 알 수 있었다. 캐서린이 이어서 한 말은 나를 숨도 못 쉬게 만들었다. 박사님의 아버님과 박사님의 어린 아드님이 여기 계십니다. 아버님은 자신의 이름이 에이브럼이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손녀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면 박사님이 아버님을 알아보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장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십니다. 박사님 아드님의 심장도 중요한데 닭 심장처럼 뒤집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아드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박사님에게 커다란 희생을 했습니다. 아드님의 영혼은 매우 진보해 있습니다. 아드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부모의 빚을 갚았습니다. 아드님은 의학이 시야가 너무 좁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올 수 없었다는 말씀을 박사님께 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캐서린이 말을 멈추었고 나는 충격에 빠져 마비된 정신으로 사태를 정리해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캐서린은 나의 사생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내 책상 위에는 전이 2개를 드러내고 방긋 웃고 있는 딸의 어릴 적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아들 사진이 그 옆에 있었다.
이 두 장의 사진 말고는 캐서린이 나의 가족사나 개인사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캐서린은 나를 오로지 한 사람의 의사로만 알아왔을 뿐 내 과거나 사생활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나는 진찰실 안에 졸업장 하나 걸어놓은 적이 없었다. 내 삶에서 가장 커다란 비극은 첫아들 애덤의 죽음이었다. 애덤은 1971년 초 태어난 지 23일 만에 죽었다. 병원 신생아 실을 떠나 집으로 데려온 뒤 열흘쯤 지난 어느 날 애덤은 호흡에 곤란을 일으키며 구토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렵게 진단이 내려졌다. 심방 충격 결손을 동반한 전면적 이상 폐정맥배액이라는 병입니다. 1000만 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는 선천성 질환입니다. 산소를 흡수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폐정맥이 심장의 엉뚱한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심장이 뒤집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극히 드문 사례였다. 애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는 정신과 의사를 내 직업으로 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첨단의 기술을 발전시킨 현대의학이 그 천진난만한 핏덩이 하나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던 것이다. 선치는 61세가 되던 1979년 초에 심장 발작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건강이 매우 좋으신 분이었다. 아버지는 심장 발작을 무사히 넘기기는 했지만 심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사흘 뒤에 돌아가시고 말았다. 캐서린을 만나기 9개월 전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대단히 종교적인 분이었는데 영적인 면보다는 의식을 중요시하는 쪽이었다. 아버지에게는 영어식 이름 엘빈보다는 히브리식 이름인 에이브럼이 더 잘 어울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넉 달 뒤에 딸 아이가 태어났고 나는 선친의 이름을 따서 에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1982년 이곳 어둡고 조용한 나의 진찰실에서 숨겨져 왔던 내밀한 사실들이 엄청난 폭포수가 되어 내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캐서린은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떤 장소에서도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선친의 히브리식 이름 1000만 명 중에 1명꼴로 걸리는 심장병으로 죽어간 나의 아들, 내가 의사의 진료를 놓고 고민했던 사실, 선친의 죽음, 그리고 딸 아이의 이름에 얽힌 내력 등등 캐서린이 말한 그 많은 사실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한치도 틀림이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었단 말인가? 나는 더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누굽니까? 누가 캐서린한테 그런 말을 해주고 있죠? 캐서린이 속삭였다. 스승, 마스터, 스승들이 말을 해줘요.